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운영체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CPU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여러 프로그램들한테 번갈아 가면서 사용권을 주는 그 CPU 스케줄링,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맛보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정된 메모리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얼만큼 올려놓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이 메모리 관리, 요것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디스크 스케줄링이나 그 이외의 이슈들도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스케줄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CPU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CPU 큐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프로그램에게 먼저 CPU 사용권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운영체제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 3개가 지금 CPU를 쓰겠다고 큐에서 대기 중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쓰겠다고 도착했는지 큐에 도착한 순서가 있겠죠. 여기서는 도착 순서는 간발의 차이로 P1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P2, P3 이런 순서로 도착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각은 전부 다 여기 CPU 사용 시간이니까 우리가 밀리세컨드나 이런 정도의 시간이 돼야겠지만, 편의상 우리가 여기 단위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도 그냥 초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PU를 쓰겠다고 도착한 시각은 셋이 전부 0초에 도착한 걸로, 다만 간발의 차이로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전부 다 0초 시점에 CPU를 쓰겠다고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CPU를 얼마만큼 쓰겠다고 한 거냐, 여러분들 전 시간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CPU 큐에 서서 기다리다가 CPU를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쓸 만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프로그램이. 물론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의 일생을 보시면 CPU를 쓰다가 디스크에서 뭘 읽어와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작업을 필요로 하면 CPU에서 그 프로세스가 나가서 디스크 입출력 요청을 기다리는 요쪽 줄에 와서 기다리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크 입출력 요청이 끝나면 다시 CPU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즉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키보드를 두드리고 IO죠. IO를 하면 그 프로그램이 키보드 인터럽트를 키보드 컨트롤러가 걸어서, 그래서 CPU한테 알려주면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이제 원하던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CPU 큐에 들어가서 줄 서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 CPU를 얻어서 뭔가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 결과 또 IO를 하러 화면에다 뭔가를 출력하고,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거나 또는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입력이 있고 연산을 하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입력을 하고 연산을 하고 출력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죠. 즉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CPU를 쓰고 IO를 쓰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번에 CPU를 24초, 이 친구는 3초 쓰겠다 이랬으면은 24초를 쓴 다음에 그 친구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CPU를 다 쓰면 IO를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O가 끝나면 다시 CPU 쪽에 와서 줄을 서고 이런 식이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먼저 왔으니까 먼저 처리해 주는 게 당연히 공평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은행에
번호표를 뽑아도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먼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CPU 스케줄링 중에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방법이 FCFS, 먼저 온 친구한테 먼저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P1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P1한테 CPU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24초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24초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썼으니까 더 이상 CPU를 쓰고자 하는 욕구가 없죠. IO를 하러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친구한테 CPU를 주고, 이 친구도 본인이 원하는 3초 동안 CPU를 쓰게 해주고, 이제 더 이상 얘는 CPU를 쓰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면 세 번째 친구한테 CPU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뭐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그냥 선착순으로 처리해준다, 이런 겁니다. 뭐 공평한 것 같지만 이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이 세 프로세스가 기다린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P1은 기다린 시간이 없고 P2는 24, P3는 27초. 그래서 그 평균을 내보면 세 프로세스가 평균 17초를 기다렸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 되느냐? 기다린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순서를 뒤바꿀 수가 있겠죠. 비록 이 P1이 먼저 왔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CPU를 점유하는 바람에 나머지들은 다 오래 기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 칸밖에 없는 화장실에 변비가 있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1시간씩 버티고 있으면 뒤에 줄이 길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기다린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 시간의 평균을 내보면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을 봅시다. 만약에 P2가 먼저 도착했다고 하면, 이렇게 짧은 CPU를 짧게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도착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다린 시간이 평균 내보니까 확연히 짧아지죠. 그래서 바로 전에는 평균 기다린 시간이 17초, 여기서는 3초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프로세스가 CPU를 오래 쓰려는 게 먼저 도착했는지 짧게 쓰려는 게 먼저 도착했는지에 따라서 이 베리에이션이 대단히 커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그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shortest job first, 그러니까 CPU를 짧게 쓰려는 프로세스한테 CPU를 먼저 주자, 이런 거죠. 그래서 도착 시간이 누가 먼저인지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CPU를 짧게 쓰느냐 보니까, 지금 P3가 2초로 제일 짧다, 그러면은 P3한테 CPU를 주는 거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짧으냐, 제일 짧은 친구가 이제 P2가 되니까 P2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매 순간 큐에서 기다리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CPU를 제일 짧게 쓰려는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자, 이 방법이 이제 SJF, Shortest Job First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방법은 기다리는 시간을 제일 적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평균 대기 시간을 구했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 더 좋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옵티멀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평균 대기 시간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 증명을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려면 큐에 줄 서 있는 친구들이 적어야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먼저 CPU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데
문제는 효율성은 좋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베이션, 굶어 죽는 거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CPU를 길게 쓰려는 프로그램이 무한정 기다려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무한정 기다릴 수가 있죠? 언젠가는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까요? 이 Q가 물론 변화가 없으면 언젠가 자기 차례가 오겠지만 프로그램들이 계속 IO를 마치고 CPU Q에 와서 줄을 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 프로그램은 CPU를 영원히 못 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이제 용변을 짧게 볼 사람한테 먼저 화장실 사용권을 주겠다 해가지고 1분 쓰는 사람들이 먼저 쓰세요. 나는 1시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10명 있다고 하면은 난 10분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겠구나 했는데 그 10명이 다 볼일을 보고 나가려는 찰나에 한 5분씩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갑자기 뭐 5명이 들이닥쳤다. 그러면 다시 누가 제일 짧으냐 봤더니 나보다는 5분짜리들이 더 짧아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또 먼저 사용권을 내줘야죠. 그래서 이제 5분씩 5명이니까 25분만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중간에 또 아까 1분씩 볼일 본 사람이 다시 와서 줄을 서고 뭐 이렇게 되면 영원히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뭐 좀 참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효율성은 좋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컴퓨터 안에서 이 운영체제가 그 자원을 관리할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떤 걸 가정하고 있었느냐 하면 일단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면 뺏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쓰고자 하는 시간만큼 다 쓰고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때까지는 CPU를 뺏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CPU 스케줄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본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프로세스들이 CPU를 얼마나 쓰려고 했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1이 CPU를 뭐 오랫동안 쓰고 싶더라도 CPU를 한번 잡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30초를 쓰고 싶다. 근데 한 번 쓰는 시간이 뭐 1초다. 그러면 1초 후에는 무조건 CPU를 빼앗겨서 뒤에 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친구가 CPU를 쓰고 이 친구가 또 5초를 쓰고 싶은데 여기 CPU 할당 시간은 1초씩이라고 했죠. 그럼 1초 쓰고 나서 또 뒤에 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 간격으로 CPU를 번갈아 사용하게 하는 게 이제 이 라운드 로빈이라는 알고리즘의 기본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뭐가 좋으냐? 먼저 CPU를 짧게 쓰려는 프로그램은 본인의 할당 시간 내에 한 번에, 그러니까 1초를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CPU를 얻고나서 1초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썼죠. 그러면 그냥 IO 하러 나가버리면 되고요. CPU를 길게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은 CPU를 얻었다가 뺏겼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다 쓰면 CPU Q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CPU를 빼앗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PU를 빼앗는 거는 운영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통해서 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CPU를 빼앗고 맨 뒤에다가 줄을 세우는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은
CPU를 길게 쓰려는 프로그램은 이 큐에서 기다린 시간도 길어지고, CPU를 짧게 쓰려는 프로그램은 이 기다린 시간도 짧아집니다. 즉 본인이 CPU를 사용하려는 양에 비례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프로세스는 한 번에 나가니까 뭐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 거고요. 긴 프로세스는 쓰다가 기다리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공정할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CPU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죠. 기다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여기 지금 Q에 N개가 있다고 하면, N개의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할당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초라고 했는데 뭐 할당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 Q에 기다리는 프로세스 개수 곱하기 각각이 CPU에서 한 번에 쓰는 할당 시간, 그 이상은 기다리지 않죠. 적어도 그 이전에 CPU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방법의 장점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뭐 N개가 여기 CPU 전체 Q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N-1이라고 한 이유는 본인은 빼고 이제 나머지가 N-1개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컴퓨터에서 CPU 스케줄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씩 번갈아 쓰게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CPU를 빼앗아서 큐에 줄 서서 기다리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CPU 스케줄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해당 챕터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스크에 이렇게 실행 파일 형태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메모리는 일단 뭐 휘발성 매체니까 비어 있다가 전원을 켜면 운영체제가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고 있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각각의 실행 파일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메모리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가상 메모리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는 그런 독자적인 주소가, 메모리 주소가 매겨지고,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본인만의 메모리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0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A라는 프로그램도 자신만의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가상 메모리죠.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B라는 프로그램도 0번지부터 내가 이제 프로세스가 돼서 메모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는 이 가상 메모리의 부분 중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만 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언젠가는 이 물리적인 메모리가 다 차겠죠. 이 프로그램이 여기는 2개가 있지만 뭐 3개, 4개 막 실행시키면 그것도 그렇고 각각의 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 가상 메모리의 주소 공간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이거를 통째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사용도 안 될 프로그램의 부분까지 다 올려놓으니까 메모리가 낭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부분만 쪼개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게 다 차버리면
이제 새로운 부분이 필요하다고 메모리에 올리려면 뭔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는 수압 영역이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디스크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디스크지만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디스크에 뭐 그림 파일, 뭐 텍스트 파일 이런 걸 저장하듯이 프로그램 실행 파일도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전원이 나가더라도 내용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세스만의 가상 메모리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은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메모리 공간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될 텐데 그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 디스크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메모리에서 쫓겨난 이 가상 메모리의 부분을 보관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압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수압 영역은 메모리의 연장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면 파일 시스템은 살아있죠. 그대로. 메모리는 어떻습니까? 이 D램은 휘발성이에요. 이 컴퓨터가 꺼지면 메모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디스크 수압 영역은 어떻습니까? 살아는 있겠죠. 살아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전원이 꺼지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이건 다 의미 없는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압 영역은 비록 비휘발성인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유지되는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원이 꺼졌을 때는 뭐 자동으로 의미 없어서 이제 지워버려야 되는 그런 용도라는 거죠. 메모리의 연장 공간, 여기는 파일 시스템으로서 비휘발성의 전원이 나가더라도 내용을 유지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 메모리 공간이 꽉 차버리면 꽉 찼을 때 뭔가 필요한 부분이 또 생기면 그걸 메모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뭔가가 쫓겨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떤 걸 쫓아낼 것인가? 요 각각을 우리가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쪼개지는 단위를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페이지를 메모리에서 쫓아낼 것인가? 요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U가 요청한 페이지 순서가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CPU가 제일 먼저 1번 페이지를 요청했죠. 근데 1번이 지금 디스크에 있죠. 그러면은 CPU가 바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운영체제가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뭐 메모리로 읽어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1번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이제 CPU가 가져다 쓰겠죠. 그 다음에 또 CPU가 1번 페이지를 요청하면 이제는 디스크까지 안 가고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1번, 1번 여기는 이제 메모리에서 바로 쓰고 그 다음에 2번이 요청되면 역시 메모리에 없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읽어다가 올려놓게 되겠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에서 사용할 거고요. 3번도 처음 요청될 때는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려놓고 두 번째 요청부터는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요청됐네요. 2번은 어디 있나 봤더니 메모리에 있어요. 그러면 CPU가 바로 가져다 쓰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요청돼서 요거는 메모리에 없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디스크에서 메모리를 읽어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메모리가 꽉 찼습니다. 여기서 5번 페이지가 요청되면
5번을 올려놓으려면 1, 2, 3, 4 중에 뭔가 하나가 쫓겨나야겠죠. 그러면 운영체제는 도대체 뭘 쫓아내고 5번을 메모리에 올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는 쫓겨나야 되는데 뭘 쫓아내면 좋을까? 운영체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뭐 효율성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죠.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1번이 처음에 요청될 때는 이 느린 디스크에서 읽어왔지만 두 번째 요청됐을 때는 메모리에서 바로 읽어가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느 하나는 쫓겨나고 5번이 올라와야 되지만 그 쫓겨나는 친구가 다음번에 만약에 요청이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손해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메모리 관리라는 거는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페이지는 쫓아내지 말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친구를 쫓아내야 되는 게 바로 이 메모리 관리의 그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미래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미래를 알면 뭘 하고 싶으세요? 당장의 미래를 알면 뭐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겠고 뭐 주식까지 뭐하러 삽니까? 그냥 로또 번호를 아니까 그걸 그냥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되겠죠.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미래를 모를 때 미래를 예측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과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친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 아니면은 신의를 지킬지 미래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친구의 과거를 보세요. 이 친구가 돈을 꿔가서 안 갚는 그런 친구면 미래에 같이 사업을 했을 때 낭패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정말 양심적이고 그런 친구면은 미래에도 그 신의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모를 때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방법은 이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과거를 보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페이지가 무엇인지를 예측해서 그 친구를 쫓아낸다는 것이죠. 메모리 관리 방법 중에서 여기서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LRU, LFU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가 그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LRU라는 방법은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쫓아낸다. 여기 이제 요 시간 순서에 따른 페이지의 참조 요청을 이쪽에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언제 사용이 되었는지 이 회색 화살표로 시간에 따라서 표시를 해 놓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이렇게 시간을 쭉 따라가 보시면 1번이 먼저 4번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2번, 3번이 2번 사용되고 2번, 4번 이렇게 사용이 되고 현재 시각 여기서 5번을 메모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쫓겨나야 되는가. LRU라는 방법은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쫓아낸다. 누구죠?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가?
마지막 사용 시점이 언젠지를 보면 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4번이 제일 최근이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에 1번. 1번이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죠. 그래서 LRU라는 방법은 1번을 쫓아냅니다. 요건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에 사용되고 더 이상 사용이 안 된 페이지는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그런 그 예측을 한 거죠.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가 재사용 가능성이 높고 오래전에 사용되고 더 이상 사용 안 되는 친구는 미래에 다시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100% 맞을 수는 없고 뭐 확률적으로 보자면 그럴 거라는 거죠. 이 LRU라는 방법은 메모리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대단히 잘 맞아 떨어지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서 그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도둑이에요. 누가 도둑이냐? 그래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하나씩 조사를 해봤더니 이 친구는 10년 전에 도둑질을 하고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한 친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어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난 사건의 그 범인은 누구일까?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도둑질한 친구가 또 도둑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거는 그 이후에는 개과천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뭐 일상적인 데서도 그렇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런 그 뭐 데이터가 사용되는 패턴에서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LFU라는 방법은 또 어떤 식으로 페이지의 미래 사용을 예측하느냐? 사용된 횟수가 가장 적었던 페이지를 쫓아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된 횟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친구는 4번, 페이지 2는 3번, 페이지 3은 2번, 페이지 4는 1번. 그래서 사용 횟수가 제일 적은 4번 페이지를 LFU라는 방법이 쫓아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과거에 많이 사용된 친구는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요거의 전제는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는 그런 분포에 있어서 인기 있는 데이터하고 인기 없는 데이터는 정해져 있다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인기 있는 데이터는 계속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인기 없는 데이터는 별로 사용 횟수가 없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요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분포에 대한 조사, 굉장히 오래된 조사를 살펴보면 뭐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책의 대출 횟수를 보면 인기 있는 책은 항상 대출 중입니다. 그래서 뭐 빌려간 횟수가 대단히 많고 인기 없는 책은 아무도 안 빌려갑니다. 그래서 늘 도서관에 가면은 그 자리에 먼지가 쌓인 채로 꽂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주별 인구 분포를 보면 인구가 많은 주는 굉장히 많고 인구가 적은 주는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게 이제 웹페이지의 인기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인기 있는 웹페이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또 보게 되고 뭐 이런 거죠. 반면에 인기가 없는 웹페이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보겠죠. 또는 만들어 놓은 사람 자기 혼자 보거나 뭐 그럴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 홈페이지 같은 거는 저 혼자만 보니까 인기 없는 웹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횟수가 많은 거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다시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겁니다. 이게 전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 학교에 와서 발표를 그 세미나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여러 연구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중에서 사귀자고 대시를 받은 횟수 이거를 조사해도 이런 식의 그 편향된 분포가 나오더라. 참 누구에게는 참 비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세상의 현상이 뭐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사용 횟수가 적은 친구를 쫓아낸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간과한 게 있죠. 뭐가 간과됐습니까? 인기라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 왕년에 인기 스타였는데 더 이상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기 있었다고 굉장히 그 대접을 해주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뭐 이 방법도 뭐 지금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도 이 메모리 관리 쪽에서 대단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LRU 방법도 당연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이 친구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그 사용이 최근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대를 해주는 거고, 이런 친구는 사용 횟수가 많은데도 조금 시간이 흘렀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의 히스토리가 더 오래된 히스토리보다는 더 그 영향력이 있다, 더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미래를 잘 예측하는 이런 거는 어느 분야에 종사를 하시든 간에 대단히 어렵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방법이죠. 미래의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될지를 잘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요즘은 여기는 지금 메모리 관리라는 거는 대단히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CPU가 지금 새로운 메모리 페이지를 쓰려고 뭘 하나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막 3박 4일을 고심해 가지고 나는 결정했어 2번을 쫓아내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누구를 쫓아낼지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건데, 주식을 예측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은 연산량이 있더라도 뭐 어쨌든 잘 예측을 하면 되는 거죠. 요즘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게 다시 이렇게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CPU가 대단히 빨라지고 많은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슈퍼컴퓨터로 수백 년을 돌려야지 결과가 나온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드웨어가 좋아지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연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잘 예측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디스크 스케줄링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쓰고 나서 뭐 디스크에 파일을 읽어달라거나 파일에 저장을 해달라거나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프로세스는 이렇게 디스크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디스크 큐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큐에 들어오게 될 텐데,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원판이 회전을 하는 그런 매체죠. 그래서 원판이 회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빨간색 삼각형이 디스크의 헤드죠.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면서 1번, 여기 이제 번호 붙인 거는 디스크의 트랙 번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스크에는 이렇게 동심원들이 있고, 보시면 제일 안쪽 트랙, 여기에 지금 100번이 매겨져 있고, 제일 바깥쪽 트랙에 지금 1번이 매겨져 있죠. 그래서 만약 1번 트랙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라, 그러면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1번 트랙으로 가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100번 트랙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했다, 그러면 다시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100번 쪽으로 이동을 해서 헤드가 여기 위치한 다음에 100번 데이터를 읽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디스크 큐에 들어온 요청의 순서가 1번, 100번, 3번, 99번, 2번, 이거를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면 디스크 헤드가 1번, 100번, 2번, 99번 뭐 들락날락 계속 해야겠죠. 이 디스크의 접근 시간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디스크 헤드의 이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헤드의 이동을 최대한 줄이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큐에 들어온 순서보다는 순서를 뒤바꿔서라도 헤드의 이동 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스케줄링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이 디스크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접근하는 시간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디스크 헤드가 이동하는 시간, 그걸 우리가 시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스크 헤드가 요 트랙을 접근하기 위해서 헤드가 이리로 이동을 했으면, 그러면 디스크의 원판이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을 해서 내가 읽고자 하는 그 섹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은 조각을,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죠. 요 섹터가 디스크 회전에 의해서 헤드 위치로 왔을 때 데이터를 읽거나 쓰겠죠. 그래서 헤드의 이동 시간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로테이셔널 레이턴시, 이 회전 지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섹터가 이 헤드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됐을 때 마그네틱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또는 마그네틱을 읽어내는 그 시간은 실제로는 상당히 짧아요. 이런 시크 타임이나 이런 것보다 뭐 10분의 1에서 수십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는 이 시크 타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에 들어온 요청이 이런 순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디스크의 요 트랙의 번호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요 번호가 되겠죠. 0번부터 199번까지 트랙이라고도 하고, 뭐 실린더 번호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현재 헤드의 위치가 53번 트랙에 지금 있고, 그리고 큐에 이러한 요청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도 제일 단순한 방법, FC, FS, 먼저 들어온 친구를 먼저 서비스 해주는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요 순서로 가겠죠. 큐에 들어온 순서로. 그래서 98번, 183번, 저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굉장히 헤드의 이동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SSTF라는 Shortest Seek Time First, 시크 타임이 제일 짧은 거를 제일 먼저 처리해 준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위치 53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큐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요청들 중에 누가 현재 위치에서 제일 시크 타임이 짧으냐, 누가 제일 가까우냐 이거죠. 봤더니 이들 중에서 65번이 현재 위치인 53으로부터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SSTF라는 방법은 53 현재 위치에서 65번을 먼저 가서 처리합니다. 자, 이제 현재 위치가 65번이죠. 또 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Q에서 65번은 빠져나갔고 나머지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누가 있느냐 봤더니 67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67번을 처리하고, 이제 현재 위치가 67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Q에서 누가 제일 가까우냐를 보고 가까운 거를 먼저 처리해주는,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좀 짧아지는 것 같나요? 예, 좀 짧아지는 것 같죠. 아무래도 가까운 위치를 우선해서 가니까. 근데 이 방법도 이제 문제가 있죠. 바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CPU 스케줄링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로 스타베이션 문제. 누군가는 영원히 서비스를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스크 헤드가 가까운 위치만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위치는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죠. 왜냐, 이것도 큐에 요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다 처리하고 내 차례가 오나 이러고 있는데 큐에 또 이 가까운 위치에 막 요청들이 들어오면은 헤드는 이쪽에서만 움직이고 영원히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스타베이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디스크 스케줄링으로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형평성이 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안 쓰고,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지금 디스크 스케줄링의 가장 근간이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스캔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큐의 요청이 어디가 들어와 있는가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헤드는 항상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지금 안쪽, 제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헤드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쭉 나가면서 중간에 어디 요청 들어온 게 있으면 처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고, 요청이 뭐 늦게 오든 나중 오든 나는 그런 건 모르겠다, 내 갈 길을 간다, 가면서 요청 들어온 건 처리하면서 지나가고, 원판의 제일 끝쪽까지 다다랐으면 방향을 헤드가 바꾸는 거죠. 바꿔서 또 이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요청들, 큐에 들어온 것들을 그냥 가는 길목에 있으면 처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안쪽까지 다 들어왔으면 또 방향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스캔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소신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영원히 배제되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친구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위치라고 해서 지나치게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좋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 헤드의 이동거리가 짧아집니다. 그게 이제 좋은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엘리베이터 스케줄링이 바로 이 스캔에 근간을 하고 있고, 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이 엘리베이터 스케줄링에 근간을 두고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뭐 1층에서 100층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있으면 다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뭐 버튼을 늦게 눌렀으니 넌 다음번에 타라 뭐 이렇게 안 하고,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올라가는 사람 다 태워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요청은 다 담아가지고 가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스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캔의 이 스케줄링 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에서 대표적인 문제 3개를 살펴봤습니다. CPU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그리고 디스크 스케줄링, 뭐 요렇게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학기에 할 내용을 한 절반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어려우신가요? 별로 아마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운영체제가 아이디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 시간에 요 부분, 이 빠른 CPU와 느린 I/O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완충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하고 관련돼서 아주 간단한 거를 캐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컴퓨터의 내부 모습은 CPU하고 메모리하고 디스크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CPU는 표시가 안 됐는데 맨 위에 CPU가 있습니다.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D램이라고 하는 뭐 운영체제가 올라가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올라가는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CPU 안에는 이 레지스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를 보통 CPU가 실행할 때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CPU 내부에 레지스터라는 아주 작은 뭐 메모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CPU 레지스터를 포함한 이 CPU하고 메모리의 속도 차이를 완충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라는 계층을 또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디스크를 표시를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보조기억 장치의 이러한 계층이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죠. 사실은 디스크 위에 요즘은 플래시 메모리를 또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예전에는 디스크보다 훨씬 대용량의 마그네틱 테이프에다가 백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테이프 백업보다 그냥 디스크를 백업으로 쓰고 그 위에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이 계층을 구성하는 단계 그 내용물은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계층도의 특징이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빠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충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격은 어떠냐? 단위 크기당 비용을 살펴보자면 위쪽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빠르다?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빠르고 비싸니까 적은 용량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 느리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용량을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러타일, 휘발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휘발성이라는 거는 전원이 나갔을 때 내용이 날아가 버리면 그거 휘발성이죠. 전원이 나가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비휘발성이라고 부르죠. 하드디스크는 어떻습니까? 이 비휘발성이죠. 이런 거 다 비휘발성입니다. 전원을 꺼도 내용이 다 유지되는. 메인 메모리, D램으로 구성되는데 D램은 전원을 끄면 내용이 날아갑니다. 휘발성이죠. 위쪽은 다
휘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비휘발성, 위에는 휘발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인데 경계가 이제 꼭 여기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프라이머리, 여기는 세컨더리 이렇게 돼 있죠. 이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프라이머리라는 건 뭐 메인 메모리 계층을 이야기하고, 여기 프라이머리는 익스큐터블하다, CPU가 직접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컨더리 돼 있는 데는 CPU가 직접 접근을 못하고, 접근을 하려면 프라이머리에 올려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I/O 장치죠. I/O 장치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층 구성을 하는 이유는 속도 차이를 완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최종적인 그 모든 데이터가 쌓여 있는 곳은 제일 아랫단이고, 그리고 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올려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내려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럼 완충을 하느냐, 속도 차이를. 결국에는 데이터가 필요하면 여기서 읽어 가야 되니까 이만큼 여기 읽는 시간이 걸려서 올리고 하니까 무슨 시간이 완충이 되느냐, 완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캐싱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갖다 올려서 써야겠죠. 근데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요청하면 재사용이 될 때는 제일 밑에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이 중간 경로에 저장하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읽어가면 밑에까지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게 이제 캐싱의 원리라는 겁니다. 빠른 계층으로 복사를 해놓고 다음에 위에서 또 요청하면 그 복사본을 그냥 주워버리자. 그러면 밑에까지 접근하는 시간은 안 걸리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는 요청한 게 다 빠른 장치에 있을 수는 없겠죠. 여기보다 용량이 작으니까 위에서 요청한 게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있으면 그냥 바로 전달을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메모리 관리에서 살펴봤듯이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쫓겨나야지만 새로운 게 올라가고, 그러면 쫓아낼 때는 미래 재사용 안 될 거를 쫓아내야겠죠. 그게 이제 캐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쫓아내고 누가 도대체 값어치 있는 데이터라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결정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우리 운영체제 그 챕터에서는 이 플래시 메모리를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데, 지금 이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 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가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태블릿이나 카메라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또 USB 형태로 여러분들 꽂아서 쓰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노트북 컴퓨터나 PC를 살 때 좀 더 빠르고 비싼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 말고 SSD를 넣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부팅할 때 대단히 빨라지죠. 이 SSD가 뭐냐 하면은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저장 장치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 장치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기계식 장치죠. 원판이 회전하고 있고 마그네틱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그런 장치임에 비해서 플래시 메모리는 뭐 D램이나 이런 것처럼 반도체 장치가 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종류가 낸드형, 노아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플래시 메모리는 다 낸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용도로, 저장 장치 용도로 하드디스크
낸드처럼 사용하는 거는 다 낸드형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전원이 나가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스크는 원판을 돌리려면은 에너지가 들겠죠. 근데 반도체 장치인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적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충격에 더 강합니다. 10층에서 하드디스크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한번 같이 떨어뜨려 보죠. 어느 게 더 고장이 잘 나는지. 플래시 메모리가 더 잘 버틴다, 뭐 그런 이야기죠. 크기가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특징들이 플래시 메모리를 모바일 장치에서 쓰기에 대단히 좋은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모바일 장치는 배터리로 돌아가니까 전력 소모가 좋으면 좋겠고, 적으면 좋겠고, 뭐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충격에 강하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가볍고 작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모바일 장치의 스토리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꽂아서 쓰는 카드, 꽂아서 쓰는 뭐 메모리 스틱. 그러나 이후에는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쓰는 이런 SSD 형태로 사용이 되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큰 서버 환경에서도 플래시 메모리를 쓰는 쪽으로 점차 더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플래시 메모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마냥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쓰기 횟수 제약이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썼다 지웠다를 10,000번, 어떤 거는 10만 번 반복하면 더 이상 사용을 못해요. 그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데이터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해 놓고 그거를 금고에 넣어서 10년 있다 꺼내 보세요. 뭐 웬만하면 읽힐 겁니다. 아마 하드디스크는 워낙 역사가 오래된 매체이고 배드 섹터가 생길 수 있지만 디스크 내부의 컨트롤러가 배드 섹터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잘 갖추고 있고 이렇습니다. 반면에 플래시 메모리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0과 1로 구분하는 게 그 셀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의 량으로 이게 0이냐 1이냐를 구분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뭐 1로 인식하기 위해서 전하의 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어넣어서 이건 1이다 해서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 전하라는 게 셀 안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빠집니다. 빠져나와 가지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하의 량이 빠져나와서 1로 읽혀야 될 게 나중에 0으로 읽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플래시 메모리의 또 다른 약점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적어 놓고 이건 안전하겠지 이러고 금고에 넣어서 10년 있다 꺼냈더니 안 읽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하가 조금씩 빠져나가 가지고 결국에는 1이 0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이런 약점을 누가 보완을 해야 되느냐? 소프트웨어가 그걸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플래시 메모리를 잘 관리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러한 약점들을 완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하의 량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뭐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한번 다른 위치에다 써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하의 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특정 셀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골고루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연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의 사용 형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는 하드디스크 대체 용도로도 사용이 될 그런 시대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챕터까지 설명을 드리죠.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여기는 이제 운영체제 종류를 말씀드리는데요.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고, PC용 운영체제가 있고, 스마트 디바이스용 운영체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사과 그려진 거 쓰시는 분들은 iOS가 들어가 있고, 요런 거 이게 뭔가요? 연두색 뭐 풀벌레 같이 생긴 요런 친구가 들어있는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버용이나 이게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죠. 구글의 데이터 센터인데 서버에서 쓰는 운영체제 또는 PC에서 쓰는 운영체제는 뭐냐? 일단 서버에서는 리눅스라는 걸 사용하고요. 뭐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PC에서는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리눅스를 설치해서 PC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 그려진 이런 맥 PC를 사신 분들은 맥 OS를 설치해서 쓰고, 근데 여기 가만 보시면은 세 군데 공통으로 뭔가가 하나 그려져 있죠. 바로 이 펭귄이 세 군데 다 그려져 있습니다. 펭귄은 리눅스를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도 그 아래쪽에는 리눅스 커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모든 종류의 컴퓨터에서 다 사용되는 운영체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눅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공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공짜라는 건데,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건데, 내용물이 공짜가 아니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각 환경에 맞게 수정해서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일개 회사가 만든 운영체제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스 코드는 이 회사 사람들만 알죠. 그래서 요거를 컴파일 해가지고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만든 그것만 지금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비공개로 돈 받고 파는 소프트웨어는 차이가 있고, 운영체제도 결국 양갈래로 나누자면 공개 소프트웨어냐 아니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왜 공개를 하는지,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이거 개발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전혀 시장에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공개한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